그녀는 17년간 선택받은 여성으로 살았습니다. 북한 최고 위층만이 출입할 수 있는 비밀 연회장. 지도에도 없는 그곳에서 그녀는 노래하고 춤추고 웃어야 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울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겨울, 그녀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8살 딸을 업고 압록강 얼음 위를 걸었습니다. 뒤에선 총성이 울렸고 앞에선 얼음이 갈라졌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뎌도 모녀는 그대로 차가운 강물에 삼켜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밝힌 이야기. 그리고 딸만은 이곳에서 키울 수 없다고 결심한 그날의 진실. 지금부터 한 엄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1998년 늦가을 평양 17세 소녀 한미선은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칠판에는 수학 공식이 적혀 있었고 창밖으로는 가을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미선 동무, 즉시 교무실로. 담임 선생님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당황한 듯, 두려운 듯, 그러면서도 묘하게 부러워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반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미선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무슨 상을 받는 줄 알았어요. 미선의 목소리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떨림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성적도 반에서 1, 2등이었으니까요. 노래도 잘한다고 칭찬받았고요. 그래서 전국 학생 예술대회 같은데 추천받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교무실에는 낯선 남성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군복도 아니고 일반 인민복도 아닌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의 왼쪽 가슴에는 김일성 배지가 유난히 크게 빛났습니다. 한미선 동무, 당 중앙위원회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왔다. 오늘 오후 3시까지 만수대 제2청사로 출두하라. 담임 선생님이 떨리는 손으로 미선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선아, 영광이다. 이건 정말 큰 영광이야. 하지만 선생님의 눈에는 영광이 아니라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들러 어머니께 말씀드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미선은 그대로 검은 차에 태워졌습니다. 차는 평양 중심부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도착한 곳은 지도에도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4층 건물이었지만 입구부터 삼엄했습니다. 무장 경비병 4명이 문을 지키고 있었고 철문 너머로 또 다른 검문소가 보였습니다. 미선이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강당 같은 공간에 제 또래 여학생들이 50명쯤 줄지어 서 있었어요. 모두 키가 크고 얼굴이 예쁜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무대 위에는 중년 남성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가축을 품평하듯 아이들을 하나하나 훑어봤습니다. 한 번부터 무대로 올라오라. 신체 측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키, 몸무게, 가슴둘레, 허리둘레. 간호사 같은 여성이 차가운 손으로 아이들의 몸을 재고 기록했습니다. 미선은 39번이었습니다. 39번, 올라와. 미선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3명의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고개 들어. 한 남성이 미선의 턱을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은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다른 남성이 미선의 옆모습을 살피고 또 다른 남성은 미선의 치아를 확인했습니다. 노래해봐. 뭐든 좋아. 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반갑습니다를 불렀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 중 하나였습니다. 미선의 목소리는 맑았고 음정이 정확했습니다. 세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상 검증, 아버지, 직업은? 광산 기술자입니다.
할아버지는 6.25 때 인민군으로 참전하셨습니다. 좋아. 가장 나이 많아 보이는 남성이 미선의 턱을 다시 한번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합격이다. 넌 이제 당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 순간 미선의 머릿속에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도시락을 싸주시던 어머니, 오늘도 잘 다녀오렴 하고 웃으시던 어머니. 미선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곳에서 나가면 다시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거부할 순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가족이 어떻게 될지 17살이었지만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지. 그날 밤 집에 돌아간 미선은 어머니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선아, 살아만 있어라.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내가 살아있기만 바란다. 그게 어머니와 나눈 마지막 긴 대화였습니다. 일주일 후 미선은 집을 떠났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골목 끝에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미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배치된 곳은 평양 외곽의 비밀 별장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고급 휴양소 같았습니다. 2층짜리 한옥 스타일 건물에 잘 가꿔진 정원, 연못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부인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무장 경비병들이 24시간 순찰을 돌았고 CCTV가 곳곳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미선은 다른 기쁨조 여성 12명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모두 17세에서 20세 사이의 여성들이었습니다. 각자의 방은 있었지만 화장실은 공동이었고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외출은 물론 금지였고 전화도 할 수 없었습니다. 편지조차 검열을 받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훈련이었습니다. 미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체조를 했어요. 그 다음엔 성악 레슨, 오후엔 무용 연습, 저녁엔 서비스 교육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서비스 교육. 그 단어 뒤에 숨겨진 의미를 미선이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여성 교관이 우리 앞에서 말했어요. 동무들은 이제 당의 기쁨이다. 장성 동지들을 즐겁게 해드려야 한다. 어떤 요구든 거절해서는 안 된다. 그게 당에 대한 충성이다. 미선은 그때 옆에 앉은 동기의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만약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라. 첫 연애는 한 달 후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선과 동기들은 화려한 한복을 입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고 향수를 뿌렸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연회장은 별장 지하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셨습니다. 붉은 융단이 깔린 넓은 홀. 한쪽에는 바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무대가 있었습니다. 곧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장성들, 정장을 입은 고위 간부들. 그들의 나이는 대부분 50대에서 60대였습니다. 미선의 아버지 뻘이었습니다. 연회가 시작되자 우린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어요. 반갑습니다. 장군님 참가, 그런 노래들이요. 장성들은 박수를 치며 술을 마셨습니다. 노래가 끝나면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쁨조 여성들은 장성들 옆에 앉아 술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들의 농담에 웃어야 했고 손이 어깨나 허리에 닿아도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한 장성이 제 옆에 앉았어요.
술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그는 제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물었어요. 이름이 뭐지? 한미선입니다, 동지. 나이는? 17살입니다. 그러자 그가 웃으며 말했죠. 딱 좋은 나이구만. 그날 밤 미선은 새벽 2시가 돼서야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또 울었습니다. 옆방에서 다른 동기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방에서 각자 울 뿐이었습니다. 연애는 일주일에 2~3번 열렸어요. 그때마다 다른 손님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규칙은 똑같았어요. 미선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절대 거부하지 마라. 절대 울지 마라. 절대 기억하지 마라.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미선은 감정을 끄는 법을 배웠습니다. 연회장에 갈 때 스위치를 내리듯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웃는 것도 술을 따르는 것도 손을 잡히는 것도 모두 기계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한 장성이 제 손목을 세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오늘 밤 내 방으로 와라. 전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미선은 고개를 숙인 채 복도를 따라 장성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노크하기 전 잠시 멈췄습니다. 집에 있을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동생들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일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삶이 됐어요. 거부하면 가족이 위험해지니까. 전 그렇게 살았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미선은 20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은 이미 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봄, 미선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쁨조의 임신은 사고로 취급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신한 여성은 즉시 격리되어 강제 낙태를 당합니다. 누구의 아이인지, 임신 몇 주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고를 처리할 뿐입니다. 미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 보이부 여성요원이 미선을 별도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낙태 수술 준비해라. 내일 병원 간다. 하지만 그날 저녁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한 고위 간부가 보이부에 연락을 했습니다. 미선의 아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대요. 그 여자 아이 낳게 해라. 하지만 내 이름은 절대 거론하지 마라. 그리고 아이를 키우게 해주되 다른 곳으로 옮겨라. 미선은 평양 외곽의 다른 시설로 옮겨졌습니다. 더 낡고 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거기엔 미선처럼 사고로 임신한 여성 5명이 더 있었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미선은 혼자였습니다. 산부인과 검진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좁은 방에 갇혀 배가 불러오는 걸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이 아이가 미웠어요. 미선이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제 인생이 더 망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 없었다면 그런 생각을 매일 했어요. 배를 때리고 싶었습니다. 계단에서 일부러 넘어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미선은 뱃속에서 움직이는 작은 발길질을 느꼈습니다. 통통. 작은 생명이 미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했어요.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이 아이도 저처럼 선택할 수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잖아요. 미선은 그날부터 배를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2001년 11월 15일 새벽.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간호사 한 명만 와서 저를 작은 방으로 데려갔어요. 병원도 아니고 그냥 시설 안에 빈 방이었습니다. 낡은 침대 하나랑 대야, 수건만 있었어요. 산통은 1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미선은 비명을 참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옆에서 간호사가 무표정하게 지시만 했습니다. 힘줘. 더 힘줘. 새벽 5시 23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울었어요. 작고 약한 울음소리였지만 전 그 소리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뭔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닦아 미선에게 건넸습니다.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붉고 따뜻한 생명. 아기는 눈을 감은 채 미선의 가슴에 안겼습니다. 딸이었어요. 작은 딸. 미선은 아기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넌 수진이야. 엄마의 보석이야. 하지만 행복은 짧았습니다. 출산 일주일 후 보이부 요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이 이름 등록했다. 성은 너 따라간다. 아버지란 없다. 알아들었나?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내가 키워라. 하지만 조건이 있다. 기쁨조로 계속 일해야 한다. 아이는 타가소에 맡기고 연회가 있을 땐 나와야 한다. 그렇게 미선은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수진이를 안았을 때 이상했어요. 지옥 같던 이곳이 갑자기 견딜만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수진이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미선은 연회가 끝나면 타가소로 달려갔습니다. 잠든 수진이를 안아 올리고 작은 손을 잡고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수진아, 엄마 왔어. 미안해, 늦었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수진이는 엄마 품에서 가장 편안하게 잤습니다. 미선은 딸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살아야 해. 어떻게든 이 아이를 지켜야 해. 하지만 운명은 미선에게 더 잔인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딸을 지킨다는 건 이곳에서 함께 사는 것일까? 아니면 이곳을 떠나는 것일까? 그 질문의 답을 찾는데 1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았을 때 미선은 모든 걸 걸어야 했습니다. 2013년 가을, 수진이는 8살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고 키가 또래보다 조금 컸습니다. 엄마를 닮아 얼굴도 예뻤고 노래도 잘했습니다. 미선은 수진이가 잘하는 걸 보며 행복했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수진이가 나를 닮아가고 있다. 키, 얼굴, 목소리, 모든 게 젊은 시절의 자신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미선은 수진이를 무릎에 앉히고 머리를 빗겨주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엄마 손길을 좋아했습니다. 눈을 감고 기분 좋게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응? 나도 크면 엄마처럼 되는 거야? 미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니, 수진아? 오늘 선생님이 그랬어. 수진이는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당의 기쁨이라고. 아주 명예로운 일이라고. 그래서 나도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냐고 물어봤어. 미선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이 뭐래? 선생님이 웃으면서 그랬어. 그래, 수진이도 엄마처럼 예쁘고 키가 크니까 나중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좋은 거 맞지, 엄마? 빛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미선은 딸을 돌아보게 하고 작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수진아, 응? 너는 엄마처럼 되면 안 돼. 왜?
엄마는 명예로운 거라며? 아니야.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명예롭지 않아. 엄마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미선은 딸을 꽉 껴안았습니다. 엄마 왜 울어? 무서워. 아니야, 수진아. 괜찮아. 엄마가 너무 내가 사랑스러워서 그래. 미선은 딸의 작은 등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이는 엄마가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엄마 품에 안겨 작은 손으로 엄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내가 있잖아. 그 밤 미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옆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딸의 자는 얼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를 여기서 키울 순 없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수진이가 12살, 13살이 되면, 그때쯤이면 선발 대상이 돼. 내 딸이 내가 겪은 그 지옥을 겪게 될 거야. 미선은 손을 떨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휴대전화가 아니었습니다. 기쁨조 여성들은 외부와 연락이 통제됐지만 비상용 연락망은 있었습니다. 미선은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저장해둔 한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탈북 가능한가요? 그 번호는 1년 전 연회장 청소부로 일하던 한 여성이 몰래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언니, 이 번호 저장해두세요. 언젠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중국 브로커랑 연결돼 있어요. 당시 미선은 그 번호를 저장만 하고 사용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너무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가능. 1인당 $5,000. 언제? 미선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5,000. 미선에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기쁨조 여성들은 월급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의식주만 제공받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에겐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기쁨조로 일하면서 가끔 손님들이 선물을 줬어요. 현금, 금반지, 중국산 화장품 같은 거요. 전 그걸 몰래 모아뒀습니다. 수진이 교육비를 위해서요. 미선은 다음 날부터 그 선물들을 하나씩 암시장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적발되면 즉시 숙청당합니다. 하지만 미선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3개월 동안 미선은 $3,000를 모았습니다. 나머지 $2,000는 빚을 져야 했습니다. 브로커한테 말했어요. 지금 $3,000밖에 없다. 한국 가면 갚겠다고. 브로커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가면 돈 벌 수 있으니 믿어보지. 대신 한 가지 조건. 실패하면 내 책임 아니야.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2014년 12월 연말 연회 시즌에 경비가 느슨해지는 틈을 타서 탈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14년 11월 어느 날 새벽 숙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한미선, 나와. 보이부 요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미선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들켰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요원들은 미선을 작은 취조실로 데려갔습니다. 앉아. 미선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너 브로커 만났지? 미선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거짓말 하지 마. 다 알고 있어. 청소부 여자가 내게 뭘 줬지? 미선은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부인하면 더 위험하다. 일부만 인정하자. 죄송합니다, 동지. 하지만 브로커가 아니라 친척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친척, 네. 중국에 사는 고모를 찾으려고요. 오래 연락이 끊겨서 요원이 미선을 노려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엔 없다.
알겠나? 네, 동지. 요원들이 나갔습니다. 미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떨었습니다. 위험하다. 이제 감시가 더 심해질 거야.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미선은 그날 밤 수진이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를 좋은 데 데려갈게. 조금만 기다려. 수진이는 엄마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엄마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날 밤 어떤 결심을 했는지 수진이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용기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이부 신문 이후 미선의 일상은 감시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체크, 매일 저녁 귀가 확인. 전화 통화는 모두 도청됐고 방에는 몰래 CCTV가 설치된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산책할 때도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느낌이었어요. 실제로 뒤를 돌아보면 보이부 요원이 서 있곤 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계획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와의 연락은 더 조심스럽게 이뤄졌습니다. 청소부를 통한 쪽지, 암호화된 짧은 문자. 탈출 날짜는 2015년 12월 24일 새벽으로 정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그날은 김정일 생모 김정숙 생일 전후라 연회가 많았고 경비들도 술을 마시는 날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하길 그날이 유일한 기회라고 했어요. 남은 시간은 한 달. 미선은 수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8살 아이가 비밀을 지키기란 불가능했으니까요. 대신 미선은 매일 밤 잠든 수진이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수진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반드시 너를 자유로운 곳으로 데려갈게. 12월이 되었습니다. 평양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미선은 창밖의 하얀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눈처럼 우리도 깨끗한 곳으로 갈 수 있을까? 12월 20일, 브로커로부터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24일 새벽 3시, 숙소 뒷문, 쓰레기 수거차 기다림, 짐 최소화, 휴대폰 버려. 준비됐나?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미선에게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2월 23일 저녁, 탈출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미선은 수진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평소처럼 밥을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크리스마스 노래 가르쳐줬어. 나 제일 잘 불렀어. 그래, 우리 수진이가 최고네. 엄마, 내일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뭐 해? 미선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엄마가 특별한 선물 줄게. 그날 밤 10시, 수진이가 갑자기 보챘습니다. 엄마, 추워. 미선이 수진이 이마를 짚었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수진아, 어디 아파? 머리 아파. 엄마, 미선은 급히 해열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체온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39도, 40도. 수진이가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눈이 뒤집히고 몸이 떨렸어요. 전 비명을 지르며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미선은 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아이가 아파요. 관리인이 왔습니다. 수진이 상태를 보고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겠어. 지금 당장. 하지만 미선은 망설였습니다. 병원에 가면 기록이 남습니다. 내일 탈출 계획이 발각될 수 있습니다. 관리인 동무 제가 집에서 돌볼게요. 약만 주시면. 무슨 소리야. 고열 경련이야. 죽을 수도 있어. 미선은 그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딸의 생명과 탈출 계획. 전
떨리는 손으로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병원은 안 돼. 내가 지킨다. 내일 새벽에 탈출하면서 중국 병원으로 데려간다. 미선은 관리인을 설득했습니다. 제발이요. 내일 아침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해열제 먹이고 냉찜질하면 나아질 거예요. 관리인은 미심쩍어했지만 결국 해열제와 해열 패치를 주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이마를 식히고 해열제를 먹이고 몸을 닦아주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새벽 1시, 2시, 수진이 열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8도를 넘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 미선은 잠든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작고 뜨거운 얼굴, 가쁜 숨소리, 돌아갈 수 없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미선은 수진이를 조심스럽게 깨웠습니다. 수진아, 일어나야 해. 엄마? 쉿, 조용히.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지금부터 엄마랑 특별한 여행 가는 거야. 수진이는 열 때문에 몽롱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말을 따랐습니다. 미선은 수진이에게 두꺼운 옷을 입히고 자신도 겹겹이 옷을 껴입었습니다. 가방은 작은 배낭 하나, 여권, 돈, 수진이 출생증명서, 그리고 수진이 어릴 적 사진 한 장. 새벽 2시 50분, 미선은 휴대폰을 화장실 변기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습니다. 17년을 살았던 이곳, 지옥이었지만 동시에 수진이를 낳은 곳. 안녕. 미선은 수진이를 업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수거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수거차 운전사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미선과 수진이를 보자 고개만 끄덕이며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짐칸, 쓰레기 밑에 숨어. 검문 있어도 절대 소리 내지 마. 미선은 수진이를 안고 트럭 짐칸으로 올라갔습니다.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코 막고 있어. 조금만 참아. 미선은 쓰레기 봉투 사이에 공간을 만들고 수진이와 함께 숨었습니다. 그 위로 다시 쓰레기를 덮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짐칸 속은 지옥이었어요. 악취, 추위, 그리고 공포. 수진이는 제품에서 계속 떨었어요. 엄마 무서워. 전수진이 입을 막으며 속삭였습니다. 쉿, 괜찮아. 엄마가 있어. 30분쯤 지났을까? 트럭이 멈췄습니다. 검문소였습니다. 문서. 경비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입니다, 동지. 뒤 확인. 발소리가 트럭 뒤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짐칸 문이 열렸습니다. 미선은 수진이를 꽉 안고 숨을 참았습니다. 수진이가 작게 기침하려는 걸 느꼈습니다. 미선은 급히 수진이 입을 막았습니다. 에휴, 냄새 지독하네. 됐어. 문이 닫혔습니다.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미선은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잘했어. 우리 수진이 정말 잘했어. 1시간 후, 트럭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운전사가 짐칸을 두드렸습니다. 나와. 여기까지야. 미선은 수진이를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낯선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주변은 온통 눈으로 덮여 있었고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산 넘으면 강이야.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어. 걸어가. 감사합니다, 동무. 운전사는 대답 없이 트럭을 몰고 떠났습니다. 미선은 수진이를 업고 눈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조금만 힘내. 조금만 가면 돼. 엄마, 어디 가는 거야? 좋은데. 엄마가 수진이한테 새로운 세상 보여줄 거야. 30분을 걸었을까? 산길을 내려가자 강이 보였습니다. 압록강.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얀 얼음 위로 새벽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강 근처에 한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중국 브로커였습니다. 한미선? 네. 아이도 데려왔네. 위험해. 무거우면 얼음 깨져. 괜찮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브로커가 강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불빛. 중국이야. 천천히 걸어. 절대 뛰지 마. 뛰면 진동으로 얼음 깨져. 알았어? 네. 혹시 총소리 들려도 멈추지 마. 무조건 앞으로. 알았지?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로커가 미선에게 밧줄 한 끝을 묶어줬습니다. 만약 얼음 깨지면 이거 잡아. 중국 쪽에서 당길게. 새벽 5시 40분. 미선은 수진이를 업고 압록강 얼음 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렸어요. 발 아래로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수진이를 꽉 안고 한 걸음 걸었습니다. 수진이가 속삭였습니다. 엄마 무서워. 괜찮아. 눈 감고 있어. 엄마가 다 지켜줄게. 50m쯤 걸었을까?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거기 서라. 국경 수비대였습니다. 미선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군복을 입은 병사 2명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서라. 안 서면 쏜다. 미선은 본능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전수진이 머리를 누르고 달렸습니다. 수진아, 눈 감아. 괜찮아. 총알이 얼음을 맞고 튀었습니다. 미선은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발밑에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중국 쪽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100m, 50m. 그 순간 콰직. 발밑에 얼음이 갈라졌습니다. 미선의 왼쪽 다리가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으악! 차가운 물이 미선의 다리를 삼켰습니다. 얼음이 더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미선은 필사적으로 수진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힘을 다해 수진이를 앞쪽 얼음 위로 밀어냈습니다. 수진아, 앞으로 기어가. 엄마, 엄마. 가. 지금 가야 해. 그때 중국 쪽에서 누군가 밧줄을 던졌습니다. 잡아. 미선은 한 손으로 밧줄을, 다른 손으로 수진이를 잡았습니다. 당긴다. 밧줄이 팽팽해졌습니다. 미선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천천히 그들은 얼음 위로 끌려갔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계속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중국 땅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중국 땅에 닿은 순간 미선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전신이 얼어붙었어요. 다리는 물에 젖어 감각이 없었고 수진이는 제 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중국 브로커가 그들을 급히 차에 태웠습니다. 빨리 가야 해. 여기도 위험해. 차는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마을이 지나갔습니다. 수진이는 엄마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안 돌아가는 거야? 미선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응, 우리 이제 새로운 곳에서 살 거야. 아빠는? 할머니는? 미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중국 어느 시골 마을의 낡은 집, 그곳이 그들의 첫 번째 은신처였습니다. 방 하나짜리 작은 집이었어요. 화장실도 밖에 있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됐어요. 하지만 자유였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 달 숨어 있어. 그 다음 한국 대사관으로 보내줄게. 하지만 그 한 달은 1년이 되었습니다. 중국 공안의 단속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2016년 초 북한 탈북자 단속이 강화됐어요. 중국 공안이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탈북자를 색출했습니다. 적발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 그건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미선과 수진이는 집 안에만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열 수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어느 날 물었어요. 엄마, 나 학교 언제 가? 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고 조금만 참으라고 했어요. 식사는 브로커가 일주일에 한두 번 가져다 줬습니다. 중국 라면, 빵, 통조림. 미선은 수진이에게 라면을 끓여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조금만 참아. 우리 한국 가면 맛있는 거 많이 먹을 거야. 한국은 어떤 곳이야, 엄마? 응, 자유로운 곳이야. 수진이가 마음껏 학교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꿈을 꿀 수 있는 곳이야. 나도 꿈 가질 수 있어. 응, 무슨 꿈이든 가질 수 있어.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 선생님 되고 싶어. 엄마처럼 노래 가르쳐주는 선생님. 미선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한국에 데려갈게. 반드시. 2016년 여름, 기회가 왔습니다. 브로커가 새로운 경로를 찾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라오스 경유. 위험하지만 가능해. 갈래? 미선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겠습니다. 8월 어느 날 밤, 미선과 수진이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탈북자, 가족 3명과 함께였습니다. 30대 남성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10대 소년. 그들은 며칠 동안 차를 타고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중국을 가로질러 국경을 넘어 라오스로. 여행은 악몽이었어요. 검문소를 피해 산길로 우회하고 좁은 트럭 짐칸에 숨어 있고 수진이는 계속 배고프다고 무섭다고 울었어요. 라오스에 도착한 건 2주 후였습니다. 거기서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들을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의 한국 대사관으로 안내했습니다. 2016년 9월 12일, 미선과 수진이는 한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높은 담장, 태극기가 휘날리는 건물. 수진아, 저기 봐. 저게 우리나라 국기야. 우리나라? 응. 이제 우리 저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해.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비원이 나왔습니다.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경비원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전합니다. 그 순간 미선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1년 9개월. 압록강을 건넌 그날부터 오늘까지 모든 긴장이 풀렸습니다. 엄마 왜 울어? 수진이가 엄마를 흔들었습니다. 미선은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엄마가 너무 기뻐서 그래. 우리 이제 안전해. 대사관 직원이 그들에게 물과 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따뜻한 밥, 국, 반찬. 수진이는 처음 보는 반찬들을 신기해하며 먹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맛있어. 김치야. 한국 음식이야. 한국 음식 다 이렇게 맛있어? 미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더 맛있는 것도 많아. 2주 후 그들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수진이는 처음 타본 비행기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우리 하늘 날아가는 거야? 응, 한국으로 날아가는 거야.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수진이는 신기한 듯 창에 얼굴을 붙였습니다. 미선은 그런 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수진아, 엄마가 내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게. 2016년 10월 5일, 미선과 수진이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는 처음 보는 한국의 모습에 압도당했습니다. 높은 빌딩, 반짝이는 불빛, 수많은 사람들. 엄마, 여기가 한국이야? 응, 우리가 앞으로 살 곳이야. 통일부 직원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힘드셨죠? 이제 안전합니다. 미선은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전하다.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처음 6개월은 하나원에서 보냈습니다. 탈북자 정착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거기서 미선은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어 남한 말투, 컴퓨터, 취업 준비, 금융 교육. 수진이는 하나원 내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처음으로 공책과 연필을 받았을 때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너무 신기해하며 엄마, 이거 다 내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2017년 4월, 미선과 수진이는 서울 관악구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정착금으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좁았지만 그들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근처 초등학교 3학년으로 편입했습니다. 첫 등교날 미선은 수진이 손을 잡고 학교 앞까지 함께 갔습니다. 수진아, 긴장돼? 응. 애들이 나 싫어하면 어떡해? 괜찮아. 우리 수진이 착하고 예쁜데 다들 좋아할 거야. 하지만 학교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북한식 억양이 남아 있었고 남한 문화를 잘 몰랐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엄마, 애들이 내 말투 이상하대. 나보고 북한에서 왔냐고 물어봤어. 미선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엄마도 북한에서 왔어.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우리가 용감하게 여기까지 온 거야. 하지만 창피해. 수진아. 미선는 딸의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엄마가 북한에서 너를 데려온 이유가 뭔지 알아? 너를 부끄럽게 만들려고가 아니야. 너를 자유롭게 해주려고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꿈꾸고 싶은 거 다 꿈꿀 수 있게. 수진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 선생님 되고 싶어. 다른 애들한테 노래 가르쳐주는 선생님. 그래, 그럼 그 꿈 이루자. 엄마가 도와줄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선은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고 밤에는 온라인 강의로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수진이는 학교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도 생겼고 성적도 올랐습니다. 2019년 어느 날 수진이가 미술 숙제를 해왔습니다. 장래희망 그리기. 미선은 수진이가 그린 그림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림에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여성과 그 옆에 서 있는 어린이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성의 얼굴 옆에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처럼 노래 가르치는 선생님. 수진아, 이게 내 꿈이야? 응. 엄마처럼 되고 싶어. 미선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북한에서 수진이가 엄마처럼 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전 공포에 떨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기쁨조를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에선 달라요. 이곳에선 수진이가 엄마처럼 되고 싶다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제가 목숨 걸고 이곳에 온 이유입니다. 2024년 현재 수진이는 서울의 한 중학교 2학년생입니다. 학교 합창부에서 활동하고 피아노도 배우고 있습니다. 미선은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미선과 수진이는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수진이가 엄마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내년에 고등학교 가면 음악 선생님 되기 위해 예고 갈래. 그래, 힘들 텐데 괜찮겠어?
응.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것처럼 나도 다른 애들한테 꿈을 심어주고 싶어. 미선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15살. 자신이 탈북을 결심했을 때 수진이 나이였습니다. 수진아, 응? 엄마 자랑스러워. 내가 이렇게 자라줘서. 나도 엄마 자랑스러워. 엄마가 나 여기 데려와줘서.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강물은 평화롭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8년 전 압록강의 총성도 얼어붙은 강물의 공포도 이젠 악몽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악몽을 꿔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수진이를 업고 강을 건너는 꿈. 총소리가 들리고 얼음이 깨지는 꿈. 깨어나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어요. 하지만 옆을 보면 수진이가 자고 있어요. 평화롭게, 안전하게. 그럼 모든 게 괜찮아집니다. 아직도 그곳엔 수많은 수진이가 있어요. 엄마가 기쁨조인 딸들. 앞으로 기쁨조가 될 운명의 소녀들. 저는 그 아이들을 위해 증언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언젠가 그 아이들도 자유롭게 꿈을 그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수진이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여기 있지. 한 엄마의 용기가 한 아이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오늘도 이 땅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